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대선 후보 경쟁에 돌입한 여야 주요 정당의 자중질환이 점입 가경입니다. 민주당에서는 황교익 씨의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둘러싼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의 대립이 급기야 친일 공방으로까지 확전됐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 토론회 문제는 간신히 봉합했지만 이번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한 게 알려져서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상황부터 알아보고 정치권 소식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이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서울 올라가는 길에 가족 중에 한 명은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이제 1,300명대를 기록했군요. 물론 이것도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수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확진자 수는 1,373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보다 180여 명 감소한 수준으로 코로나 환자가 1,400명 미만으로 떨어진 건 이번 달 3일 이후 2주 만입니다.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는 지난 11일부터 닷새 연속 1,000명대를 나타냈는데 연휴를 거치면서 800명대로 낮아졌고 또 비수도권은 513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이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당국이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 변곡점이라고 말하는 이유, 바로 광복절 연휴에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최근 하향세를 보인 확진자 수가 광복절 사흘 연휴로 인해 검사 건수가 대폭 줄어든 영향이 반영된 결과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연휴 때 국민들이 지역 간 이동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더 퍼져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4차 대유행의 고비가 될 수 있다면서 연휴 기간 이동 자제를 권고했지만 실제로 이동량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공항과 고속도로가 붐비면서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14일에서 15일 이틀 동안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약 920만 대로 최근 4주간의 주말 평균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 중이 되면 2,500명대까지도 확진자가 나올 수 있고 연휴에 사람들의 이동량이 많았다면 이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델타는 한 명이 6명에서 7명을 감염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확산세가 계단식으로 올라가지 않고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점이 이렇게 계속 높아지고 델타가 올라가니까 답이 없죠. 이번 주에 한 2,500 정도 찍는다고 보면 그 다음 주에 3,000 이렇게 광복절 연휴가 끝난 지금부터가 고비라는 그런 지적도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도 확진 판정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휴가를 즐긴 휴가객들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산이 다시 심해지는 것 아닌지 이 부분도 걱정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선별 검사소가 설치된 상행선 휴게소는요, 용인을 포함해서 이천과 안성, 화성 등 모두 4곳인데 방역당국은 이들 휴게소에서 13일부터 사흘 동안 모두 5,097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가운데 11명의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김부겸 총리는 국민들을 향해 휴가 이후에 일상 복귀 전 선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휴 이후에 2,500명대로 확산될 것이란 예상을 내놓는 것과 함께 지금 정부가 추가 방역 조치를 사실상 내놓고 있지 않아서 확산세가 꺾일 수가 없는 상황이다. 현재 거리 두기는 델타 변이 확산 전 만든 것이라 큰 효과가 없다. 이런 반응도 내놓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거리 두기를 현 상황에 맞게 다시 손봐야 한다. 이런 취지의 지적인 건데 따라서 오는 주말까지 적용되는 수도권 4단계, 이 비수도권 3단계를 두고 당국도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에서는 백신만 제대로 확보했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고생은 안 했을 것이라면서 연일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영국은 8월 14일 기준 약 60%가 완전 접종을 마쳤습니다. 1차 접종률도 70%에 이릅니다.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 및 PCR 검사 확인 절차만 거치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완전 접종자 비율은 16일 기준 겨우 19%이며 1차 접종자도 43.6%에 불과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여전히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제때 확보되었어도 우리의 선진화된 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집단 면역에 이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고생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의 무능 때문입니다. 방대본에 따르면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실시한 올해 국민건강 영양조사에서 검체 수집에 참여한 1,200명 중 단 4명만이 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 코로나 항체 보유율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 때문에 당국은 보다 적극적인 예방접종으로 집단 면역을 형성해야 한다라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백신 1차 접종률이 44.9%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 발표나 목표대로라면 이거를 추석 전에 70%까지 올려야 되는데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또 변수는 또 많고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10월까지 국민의 70%가 2차 접종을 완료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그럼 4주에서 6주간의 접종 간격으로 따져볼 때 추석 전에는 1차 접종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의료 인프라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일 테지만 바로 8월부터 9월 사이 백신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가 이번 달 공급 물량을 반토막 낸 것도 정부의 목표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정부가 백신 수급에 문제를 일으켰던 모더나사 방문 결과를 발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을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측은 우리나라의 예방접종 진행을 위해 모더나 백신의 안정적 도입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간 도입이 지연된 물량의 조속한 공급과 앞으로 들어올 물량의 공급 일정도 조속히 알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물량과 공급 일정을 통보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네, 정부는 대표단이 미 모더나사를 방문해서 요청한 결과 모더나사가 8월에서 9월 공급 물량을 당초 통보한 것보다 확대하고 9월 달 공급 일정도 앞당겨서 이번 주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알리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모더나는 한국과 올해 4천만 회 분량의 백신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는데 현재까지 들어온 백신은 6%에 불과한 245만 회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표단이 미국까지 찾아가서 요청한 결과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더나의 백신 공급이 원활해질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면서 4차 유행을 잡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는데 다만 모더나가 약속한 대로 물량을 빨리 또 더 많이 줄지는 사실 백신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미지수고요. 또 대표단을 미국 모더나사 본사까지 파견했음에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듣는 데만 그치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평가들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모더나 백신이 약속한 대로 들어와서 접종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이 과거 정부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국민들께 보고드린 분기별 백신 물량이 제때 도입되지 않은 경우는 없습니다.
8월 6일 또는 7일에 모더나 백신 130만 회분이 국내에 공급될 예정이며 이와는 별도로 8월 중에 공급 물량 850만 회분이 제때 도입되도록 협의가 마무리되었음을 밝혀드립니다. 최근 모더나사에서 백신 생산 관련 실험실 문제 여파로 8월 계획된 공급 물량인 850만 회분의 절반 이하인 백신 물량이 공급될 예정임을 우리 측에 알려왔습니다. 정부의 그 모더나사 방문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모더나가 4천만 회분이 올해 들어오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우리로서는 굉장히 주력 백신인데 이제 여기에 차질이 생기니까 백신 접종에 차질이 생겼는데 4천만에 들어왔으면 우리 정부가 약속한 1차든 2차든 3,600만 명, 70% 맞히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이제 지금 어려워졌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본사는 미국에 있는데 그 원액 생산은 스위스에서 하고 유통은 이제 스페인 업체가 맡고 있어요. 이렇게 그 글로벌 그 서플라이 체인 운영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화재나 사고가 나니까 이제 공급이 원활치 않은 거였는데 지금 이제 아직 발표는 안 했지만 지금 이제 공급을 늘리고 일정을 앞당겨서 뭔가 좀 성의를 보이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구체적인 건 또 주말에 발표를 하겠다고 그렇습니다. 하고요. 근데 아마도 우리 정부가 지금 내심 기대하는 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이제 위탁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번 달 안에 시제품이 나오고 아마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생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모더나가 우리나라한테 약속한 게 늦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국내 생산한 그 백신들을 우리가 좀 먼저 쓰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아마도 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모더나 측도 본인들의 생산 계획이 있고 유통 계획이 있으니까 이게 쉽지는 다른 나라들하고도 또 계약 맺은 것도 있을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의 백신을 먼저 가져오면은 그거는 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 모더나도 그렇고 화이자도 그렇고 계약한 대다수의 나라가 북미나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훨씬 백신 수급이 잘 돼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조금 그 계약 일정을 바꿔서 우리가 조금 먼저 그 수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아주 불공정한 거는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가 제안은 한 것 같고 모더나에서 이제 확인을 안 해준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제안이 현실화되기를 우리로서는 바라는 게 1차고 그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모더나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화이자든지 이런 백신을 조금 더 가져오는 문제에 정부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부가 앞당긴 목표인 10월 국민 70% 2차 접종 완료를 위해선 백신 수급도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청장년층의 접종 참여도 중요합니다. 백신이 있어도 접종을 꺼려 한다면 당국의 목표는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들어지는 거죠. 16일 0시 기준 18세에서 49세 백신 예약률은 60.2%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물론 아직 추가 예약도 남아있지만 아직 정부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치인 겁니다. 그 젊은 층이 좀 백신 접종에 적극적이다 이런 보도들이 있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젊은 층에서 코로나 치명률이 낮다는 점을 꼽기도 하는데 이 젊은 층은 코로나에 걸려도 사망률은 크지 않기 때문에 혹시 모를 이 백신 부작용을 겪을 바에는 그냥 안 맞겠다. 이런 취지의 글도 온라인상에 올라오고도 있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이 최근의 유행 상황을 이끄는 세대가 사실상 젊은 층이다. 이게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인데다가 또 델타 변이가 강한 전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동이 왕성한 젊은 층에게는 더 위험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정부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탓인지 18세에서 49세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신고율은 0.71% 수준이다. 이런 수치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40대 이하의 젊은 층, 그다음에 오히려 65세 이상의 나이 드신 분들, 연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접종 예약률이 오히려 낮다. 지금 이런 기사들이 있거든요. 뭔가 정부가 예약률 좀 높이려는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18세에서 49세까지의 이제 접종 신청률이 한 60%가 좀 넘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면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2차 접종이 60%가 넘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50%가 넘었는데 이 나라들은 실은 백신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접종이 이 정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접종에 대한 참여가 낮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층 또는 장년층 같은 경우 위중증률은 낮지만 치명률도 낮지만 좀 걱정이 있잖아요. 혹시 이거 잘못 맞아서 부작용이 있으면 어떨까 이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니까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수치라고 하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이제 화이자에 대해서 3천만 회분을 추가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이 접종 인프라가 충분한 나라에서는 금방 접종률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젠가요? 손흥민 선수 경기 봤는데 결승골을 넣은 것도 너무 좋았는데 경기장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꽉 찼거든요. 거의 뭐 위드 코로나로 가고 있죠. 지금 네, 영국은요. 그렇습니다. 네. 그 접종률 2차가 이제 60%인데 같이 가겠다. 어차피 위중증률이나 치명률만 낮다면 확진자 수가 높다 할지라도 같이 가겠다는 것인데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고 우리도 지금 빨리 접종률을 높여서 이런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청년들 중장년층이 코로나 백신만 열심히 맞아서 2차까지 완료된다면 경기 관람도 어떤 음성을 기준으로 이렇게 늘린다든가 그런 날이 이제 곧 오지 않을까 싶고 청장년층들도 빨리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죠. 추천위원회에서의 절차적 과정을 밟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대중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임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마 예전에 이제 형수 욕설을 두둔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다면 친이재명 인사에 대한 보온 인사다. 오히려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재명 후보가 황교익 맛칼럼니스트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것과 관련해서 후폭풍이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관광 여행 가는 것 가운데 절반 이상은 먹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될 게 없다 이런 말을 했죠. 또 황교익 씨는 그런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황 씨를 적극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관광 여행 가는 것 중에 반 이상은 먹는 거라 보거든요. 아, 맛집 기행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뭐 춘천 닭갈비 먹으러 가고 뭐 횡성에 한우 먹으러 가는데 거기 가서 되게 고민해요. 어느 집에 들어갈지. 여행 가는 것 중에 주된 목적이 나이가 좀 들어가면 대부분 먹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 평창 올림픽 때에 뭐 남북 정상회담 그 만찬도 기획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에는 저는 좀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지금 들으신 이재명 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어제 오후에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여행의 반 이상이 먹는 것이라고 했더니 비판하는 기사가 많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틀린 말을 했냐, 여행의 즐거움 가운데 반 이상은 먹는 즐거움 아니냐, 사람이 먹지 않고 살 수 있냐, 또 이런 반박도 내놨습니다. 네, 그러자 이낙연 캠프는 관광 전문가들을 모욕하는 소리라면서 이 경기 맛집 공사로 간판을 바꾸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운현 공보단장은 맛집 전문이라면 황 씨보다 한 수 위라는 만화 식객의 저자 허영만 화백이나 먹방 방송인 이영자 씨가 더 적임자라는 지적은 어찌 생각하냐면서 구차한 얘기 늘어놓지 말고 그냥 황 씨가 이재명 지사의 대학 선배라서 뽑았다고 밝히는 게 낫지 않겠냐면서 꼬집었습니다. 지금 다른 주자 진영에서는 이제 과거 황교익 씨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발언한 거를 집중 부각시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일까요? 지난 7월엔 황교익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지사님은 너무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포인트마다 이제 딱딱 그걸 제대로 찍어내시더라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래요. 이제 대한민국 인물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은. 네. 그죠? 욕 먹는 정도야 뭐.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들 전체가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가족들 나도 그래도 뭐 아내가 잘 견뎌준 거죠. 당해본 사람들은 이게 얼마만큼 쏙 터지는 일인가 알죠.
이런 가운데 이낙연 캠프 측과 황교익 씨 간의 설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은 황교익 씨 내정과 관련해 경기관광공사보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라고 직격했습니다. 관련 발언 좀 더 들어보시죠. 경기도 관광이라는 것은 평화 관광이 제1의 핵심적인 목표거든요. 네. 목적이고 목표인데 여기에 일단 부합하지 않고요.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는 무슨 말씀이실까요? 뭐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이분의 멘트가 돌아다니는 걸 보면 저도 이렇게 많은 우리 음식 비하 발언을 했는가라는 것을 깜짝 놀랄 정도로 황교익 씨가 이 발언을 맞받았는데 수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가 그것도 민주당 유력 대권 후보인 이낙연 캠프에서 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낙연은 일본 총리하라고 일갈했습니다. 또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들이 오래전부터 자신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우려 했고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른 이들이 이 프레임으로 공격한 바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던진 친일 프레임을 이낙연에게 돌려드리겠다면서 이낙연이 일본 통인 줄 알고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낙연 캠프 측 정운현 공보단장은 황 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며 막장이 따로 없다라고 밝혔고요. 박내용 대변인은 대꾸할 가치도 없다면서 단말마저 비명으로 들린다. 아무래도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취소가 임박한 것 같다. 그렇다면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총리 단말마적 비명, 이거 참 보기에도 아슬아슬한데 야당 주자들도 계속 입장을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윤석열 후보 측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비판에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캠프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우리도 황교익 씨처럼 넓은 아량으로 이재명 지사를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재명 지사는 의리를 지켰을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연봉 1억 4,500만 원의 3년 알박기를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지사 찬스를 알차게 썼다면서 반어법을 사용해서 황 씨의 내정 과정의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같은 당 대선 후보인 윤희숙 후보도 공세에 가담했습니다. 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편들어주면 관광공사장이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이 지사가 자신의 치부를 공개적으로 옹호해줬다는 이유로 이 기관장에 내정한 것을 보면 자신이 가진 권력을 얼마나 사유화해왔을지 앞으로 더 남용할지 뻔히 보인다고 꼬집었습니다. 한편 보훈 인사 논란이 계속되자 황 씨는 자신은 문재인 지지자로 문재인 정부에서 보훈을 받으면 받았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에서 보훈받을 일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황 씨는 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이제 자기 유튜브 계정에 여러 정치인을 불렀는데 이재명 지사가 나온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또 그러면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하고 찍은 사진도 올렸어요. 네, 맞습니다. 황 씨는 자신이 2017년부터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 운영위원장직을 맡고 있다면서 2017년 당시 부산시장은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었고 자신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문재인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1회 부산 푸드 필름 페스타가 대박을 치자 서병수 시장이 자신을 불러서 성공을 칭찬하면서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면서 서병수 시장은 기념으로 자신과 셀카를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고 공개했는데요. 몇 달 후 서병수 시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지도부로부터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에게 지원을 약속하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냐라는 질책을 받자 서병수 시장이 문화의 좌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반박했단 말을 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음식 문화 관련 산업을 맛집 소개 정도밖에 떠올리지 못하는 한국 정치인들에게 실망이 크다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자신은 어떤 입장이죠? 예, 마침 이재명 후보가 어제 오후에 공약 발표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관련한 질문을 하니까 이 지사는 황 씨와 관련해서 야권이나 다른 후보들의 지적이 있는데 생각을 좀 여쭤봐도 되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 아니요 이런 답을 했습니다.
질문이 더 이어지려고 하니까 이 후보가 손을 절레절레 흔들면서 손사래를 치고 답변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반면 오늘 이재명 캠프 측에서 대신 이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자와 관련한 팩트체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장문이었는데 이 설명문에 따르면은 황교익 내정자를 위해서 응모 자격을 변경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반박이 실렸고요. 2018년 도의회 지적을 받고 19년도 인사규정 개정을 통해서 21년도에 처음으로 열린 채용을 적용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 사장직이 특정 분야 전문성만 요하는 자리도 아니고 지사 찬스와 보은성 인사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사장직이 8개월 넘게 공석이었다면서 코로나19 등으로 공모를 미루다 이번에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황 씨의 형수 욕설 두둔 등 다른 발언과 연결하는 것은 악의적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황교익 씨 사안을 둘러싸고서 이제 이재명 지사 측, 그다음에 이낙연 후보 측의 공방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일본 총리, 그다음에 단말마적 비명, 이런 거 뭔가 좀 위험 수위를 너무 넘나드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황교익 씨를 갖다가 일본 관광공사, 도쿄 관광공사 사장 아니냐. 또는 경기 맛집공사 사장 아니냐 이런 취지의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여요. 비판만을 위한 비판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황교익 씨도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그 일본 총리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던데 이런 반박도 실은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다만 저는 보훈 인사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제 형수욕설과 관련해서 실제 이제 형이 시정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못하게 하니까 부모 어머니에게 이제 욕설하고 폭언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수하게 욕설을 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해를 할 수도 있고 이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재명 지사의 반박이 이제 그런 그렇죠. 겁니다. 네. 이해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황교익 씨가 마치 이걸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을 해서 이 말 한마디도 보훈 인사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이제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과거 2018년도 기준은 고위직 공무원, 박사 이런 것들이 기준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관광공사라고 하는 게 고위직 공무원이고 박사라고 해서 저는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에서 이영자 씨 얘기를 했던데 실은 저는 이영자 씨도 잘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와 관광에 대한 이해가 높고 또 실제 마칼럼니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요즘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경치를 보러 갔는데 그 경치는 한두 시간이고 실제 맛이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관광에 대한 개념 자체가 많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황교익 씨를 단지 형수 욕설을 두둔했다 이걸로 해서 평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고 실제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에서 청문을 할 건데 거기서 어떤 정문성이나 식견을 판단하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낙마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더불어민주당 내 반기본소득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특정 캠프에 속하지 않은 이른바 친문 핵심 의원들이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어떤 목소리를 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특히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치열한 논쟁이 필요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검토해 볼 수 있지만 당장 국가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위험합니다. 이게 과연 진보 개혁의 길인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합니다. 그 내용만 들어보면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을 비판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정치 검찰 개혁에 대한 토론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아무래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이었는데 이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오랜 논쟁이 있었지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채택을 하지 않은 제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당이나 국가 차원에서 제대로 된 연구나 토론이 없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죠? 예, 이 친문 연구 모임 단체로 알려져 있죠. 민주주의 4.0 소속 의원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대부분 특히나 어느 대권 주자 캠프에서도 이름을 올리지 않은 이른바
무소속 친문들로 구성이 돼서 홍영표, 김종민, 신동근 의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이제 핵심 친문 그룹으로 불렸던 부엉이 모임 거기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 부엉이 모임 후신이 민주주의 4.0인데요. 이들은 오는 25일부터 시작되는 분야별 대선 공약 세미나에서도 기본소득을 중점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친문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나서서 집단 행동에 나서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에 반대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이 사실상 반 이재명 전선에 합류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시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는데요. 그 여파로 이제 여전히 이재명 후보하고 당내 친문 세력 간에는 거리가 존재한다 이런 지적이 있었죠. 그럼 이제 이들이 이재명 후보 말고 다른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가요? 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회견 이후 이번 토론은 아니지만 20-30명의 의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재명 후보 측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캠프 정무특보단장인 김우영 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은 솔직히 친문 자처하는 분들 중에 좋은 분들 많지만 일부 호가호위하는 형들 정신 차리라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김 전 비서관 자체도 친문 인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끼리의 내부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김 전 비서관이 또 글을 통해서 골수 운운하는 분들이 제일 먼저 고무신을 거꾸로 신더라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기본소득이 과연 위험한 정책이냐 반문을 했고 또 국민들의 삶이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로봇세나 데이터세를 도입해서 청년 기본소득이라도 다른 나라보다 제일 먼저 도입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이런 진단까지 내놨습니다. 네, 이낙연 후보는 친문 의원들의 정책 토론 제안에 반색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기본소득론을 지켜보는 국민과 당원은 불안하다면서 그런데도 기본주택과 기본대출로 폭주하는 독서는 더 위태롭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세계 어느 나라도 채택하지 않은 제도고 선거 공약으로 제시해 국가정책까지 가는 것은 위험하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다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 이른바 여권 내 친문 인사들이 이제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을 놓고서 뭔가 좀 갈라져서 논쟁하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주체를 보고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민주주의 4.0은 부엉이 모임 후신이고 친문 핵심 이제 세력이라고 하는데 원래 친문 핵심만 모아서 한 30-40명만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공개된 그 명단만 58명입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21명이 참여했다가 한 명이 빠졌죠. 그렇다면은 친문 핵심 세력이 많이 빠졌을 수도 있다. 이걸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각자 캠프로 갔겠죠. 내용 면에서는 이제 지금 발표하신 분들은 이재명 지사의 이제 약한 고리로 봤을 것 같은데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 단기적으로 25조, 장기적으로 300조인데 그 예산 어디 나오냐. 두 번째는 이제 복지 예산. 올해 예산이 558조인데 그 중에서 20조 정도가 200조 정도, 180조에서 200조 정도가 복지 예산입니다. 그거 구조 조정을 해야지 기본소득이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문제를 던졌고 이 논란이 반드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사가 제시한 정책이 논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지사한테도 불리한 거 아니고 이낙연 후보나 다른 후보들도 논쟁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야당도 기본소득이 무조건 안 된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지금 그 4차 산업시대의 소득 양극화, 일자리 감소 이런 문제 그럼 어떻게 해소할지 대안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야당에서도 이 논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여성 표심을 겨냥한 정책들을 앞다퉈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어제 여성 인권을 상징하는 보라색 마스크와 넥타이를 착용하고 성평등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하는 모든 부모가 걱정 없이 자녀를 함께 돌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재생산 건강도 국민의 권리의 하나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청소년 월경부터 산후 조리까지 건강할 권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월경 역시도 여성의 보편적 건강권 차원으로 보고 경기도의 여성 청소년 기본 생리용품 보편 지원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고용평등과 젠더폭력 방지 대책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둘러싸고는 이제 형수욕설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스캔들 의혹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는 여성표들을 좀 의식해서 그래서 만든 정책들일까요? 네, 특히나 이 2030 젊은 여성들을 고려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 이재명 후보는 또 미투 운동의 원조격인 민주당 권인숙 의원을 내세운 여성미래본부를 최근에 출범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의 회심의 카드가 여성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이낙연 후보 역시 일찍이 여성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낙연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성들께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며 돌봄 노동을 사회 전체가 책임지도록 지원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의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6명의 대선 주자들은 오늘 오후 5시 채널A가 주관하는 TV토론회에 참석합니다. 후보들은 부동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정책 비전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각 후보들이 내놓은 해법을 놓고 서로 간의 검증도 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후반부 자유토론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사직 유지, 황교익 보훈인사 의혹 등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공방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봐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암초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늘 TV토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오늘 TV토론은 굉장히 예민한 사안이 많아서 다툼이 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째적으로 보면 부동산 정책이거든요. 실제 부동산 값이 폭등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후보자들이 대처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결국 공급 부분이잖아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기본주택이라든가 또는 공공주택이라든가 또 민간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민감한 게 세금 부분이죠.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 실거주 목적이라고 한다면 양도세나 종부세나 보유세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그리고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별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 것인가에 따라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게 어떤 언론의 영향을 받을 것 같고요. 또한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또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 20명 부분이 또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선에서도 기본소득의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좋은 방향성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생각되고 이재명 지사의 어떤 주제가 토론 주제가 된다는 점에서는 또 이재명 지사에게도 특별히 나쁠 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라든가 황교익 씨 보훈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다툼이 될 것 같은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시죠. 양쪽 캠프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쪽도. 이준석 대표는 경선의 공정성을 좀 흔드는 그런 언행이 좀 있었고.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뭔가 좀 가닥이 잡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도 한데 또 뇌관은 또 여전한 그런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당 안팎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오늘 새로운 변수도 돌출했습니다. 오전에 열린 최고위 직전에 이 대표가 윤 후보에 대해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하는 과거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준석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됐는데요. 문제의 발언은 오늘 보도된 원희룡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원 후보는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선관위원장 선임 논란에 대해 당내 중진 대부분이 캠프에 가 있어 서병수 경준위원장 말고는 선관위원장을 할 사람이 없다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어 윤 후보에 대한 불만을 말하면서 윤 후보는 금방 정리된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오늘 아침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 원 후보와 직접 통화를 했고, 이 원 후보가 이 대표의 발언을 사실로 확인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파장이 더욱 커졌습니다. 김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사실은 저 방송국에 오기 전에 원희룡 지사와 통화를 해봤습니다. 저도 신문 보도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했더니 이건 뭐 틀림없는 사실이다. 확인을 해주셨습니까? 네, 원희룡 지사가 틀림없는 사실이고, 뭐 심하게 이야기하자면 이준석 대표는 자동 그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뭐 녹음 파일이 있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정도로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은 곧 정리된다, 금방 정리된다, 그리고 또 다른 저 기자가 이야기했다는 토론회 2번이면 뭐 끝장낸다. 그것이 결국은 계속 이리저리 이야기한 것이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전언이에요. 이거는 원희룡 지사가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니까 녹음 파일이 있을 거 아니냐. 이제 이거는 얘기를 그 이준석 대표가 저번에 녹취록 파일 유출됐다는 그런 의혹 불거졌을 때, 나는 자동 녹음되는 전화기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런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걸 아마 빗대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자동 녹음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김재원 최고뿐만이 아니고 원희룡 후보 본인 역시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이러면서 이 해당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원 후보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연장선상에서 오늘 아침에 김재원 최고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밤새 그 다른 언론에 그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이 금방 정리된다라는 워딩을 내가 직접 들었다고 기사가 났던데 사실이냐? 난 사실이다. 내가 왜 거짓말을 하겠냐?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나는 해석을 안 붙이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다.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김재원 대표가 그럼 방송에 나가서 얘기해도 되냐? 얘기해라. 나는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것일 뿐이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석을 붙이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팩트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원 후보와 이 대표가 관련 대화를 나눈 건 지난 12일로 알려졌습니다. 원 후보는 이 대표의 정리된다는 말은 갈등이 정리된다는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는 뜻이라면서 앞뒤 워딩도 있는데 그것을 옮기고 싶지 않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억과 양심 모두를 걸고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라면서 특정 주자에 대해 그렇게 언급하는 부분은 충격이었고, 불공정 시비와 회오리 속에 당대표가 있어서 너무 위험하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원 후보가 저희가 아까 들었던 녹음에서는 해석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안 붙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자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정리된다는 게 갈등이 정리된 게 아니라 후보로서의 지속성이 정리된다, 이렇게 지금 전했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본인의 해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100% 이것이 이준석 대표의 뜻과 맞다, 부합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런 말들이 전해졌는데, 이 대표 자신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 윤 후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이 되면서 이 국민의힘 최고위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논란을 의식한 듯이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다라면서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생략했고, 이 김재원 최고위원 역시 공개 발언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의 모습과 오늘 오전 김 최고위원의 라디오 인터뷰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죠. 네, 오늘 최고위원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특별한 모두 발언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계속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해오던 사람이고요. 네.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 왜 이러냐라고 해왔었는데요. 네. 조금 뭐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지만 저는 그냥 뭐 일종의 경쟁의식인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한테 경쟁의식을 낀다고요?
아니 그래서 뭐 이유를 잘 저는 뭐 짐작할 수가 없는데요. 저는 설마 그랬을까 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런 이야기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런 점을 이준석 대표가 철회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최고위원도 이 대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유를 짐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당대표가 계속 지지율 1위 후보를 공개적으로 공격을 하거나 또 다른 경쟁 후보인 원 후보에게 금방 정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 후보들의 경선 과정을 공정성을 침해하는 언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준위에서 자꾸 토론회를 2번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인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내비친 건데 윤 후보 측 반응은 어떤가요? 예, 윤 후보 측은 일단은 말을 아끼는 듯한 모습입니다. 윤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요, 오늘 연합뉴스와 통화를 가졌는데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더 커지는 것 같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최고위는 2시간 가까운 비공개 회의를 통해 내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임승호 당 대변인은 경준위가 기존에 계획한 18일, 25일 토론회는 원내대표의 중재안에 따라서 25일 비전 발표로 대체돼 진행되기로 결정했다면서 아무래도 당내 상황이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 당내 모든 구성원이 개인적 의견을 최대한 자제하고 당의 통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논의를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이제 토론회 문제는 어쨌든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토론회를 한 번은 안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예정했던 그런 토론회에서 뭐 정견 발표, 비전 발표 이런 거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일단락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돌발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금방 정리될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어떤 의미로 한 얘기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당의 대표하고 최고위원들, 당 지도부죠. 그리고 대선 주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과 반목이 있는데 굳이 따지자면은 이 대표한테 일단 대표니까 가장 큰 책임이 있겠죠. 지금 뭐 앵커가 말씀하신 발언도 그렇지만 지지율 1위라는 윤석열 후보하고 지속적으로 갈등하고 있고 뭐 현재 상태로라면은 5% 차이로 패배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특히 이제 윤석열 그 후보하고 대화한 거를 녹취록을 만들어서 기자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물론 그거는 이제 뭐 사실이 아니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신뢰성이 흔들리는 문제도 있고 또 대여 투쟁과 관련해서도 야당 대표가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거는 원내대표가 할 일에 미루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지금 한꺼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무슨 뭐 지도부를 어쩌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토론회 정리한 것처럼 다른 문제들도 선관위원회 위원장 임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합의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대여 투쟁도 제1야당 대표가 대여 투쟁에 나가지 않으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드루킹 김경수 뭐 여론조작 사건이라든지 또 간첩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대통령에게 물어볼 말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1야당 대표로서는 최근에 이제 특히 그 곧 아마도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가 있을 것 같다고 하니까 거기서 명확하게 대야 투쟁하는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특정 후보를 도와주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와 갈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있으니까 이런 거를 빨리 해소를 하고 우리가 이 대표가 처음에 됐을 때 기대했던 게 30대 영선, 그 젊음, 그다음에 그 어떤 기득권 없음 이런 거에 열광했는데 그거보다는 거기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당세가 확산되는 것보다는 어떤 그래도 경험이 좀 부족해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리스크가 부각이 되니까 이런 점을 빨리 이 대표가 좀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현안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논쟁을 즐기는 이 대표의 평소 스타일이 당대표 리스크로 현실화됐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젊은 리더십의 참신성은 훼손됐고 기대는 어느 순간 리스크로 변하는 중이라면서 이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혁신을 뒤로하고 얕은 정치적 계산이나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라면서 이준석 지도부는 이미 상처를 입었다.
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반대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이 공정성에 상처를 입혔고 부패하고 부도덕하거나 노회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다라고도 꼬집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의 갈등이 결과적으로 윤 후보 자체를 키워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런 말들도 나오는데요. 오늘 정미경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어마무시하게 키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아니, 키워주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사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후보 이름은 나오지도 않고 있어요. 이준석, 윤석열만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서요. 결과적으로 서로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결과적으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는 좀 정말 웃긴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크는 거는 서로 바라지 않는 거 아니에요? 바라지 않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양쪽 캠프가 좀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쪽도.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측의 SNS와 관련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 후보 측이 이준석 대표를 비판하는 한 게시글에 좋아요, 그거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그런 일이 논란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논란이 된 게시물은 정준규 전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15일 올린 글인데요. 정 전 위원장은 해당 글에서 유승민, 홍준표와 윤석열 저격 쪽 마당새로 뛰는 게 이준석이라면서 유승민, 홍준표와 그 똘마니 이준석은 국민, 특히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하루 뒤인 어제 윤 후보의 계정에서 이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으로 표시된 장면이 포착이 된 겁니다. 논란이 되자 윤 후보 캠프 측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후보가 SNS 글의 내용을 직접 써도 이를 게시하는 사람은 캠프 실무자라면서 윤 후보의 계정으로 SNS에 로그인된 상황에서 실무자가 자신의 계정으로 로그인한 줄 착각하고 좋아요를 누른 것이라고 해명했고요.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에 대해 이준석 대표 측의 한 관계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이 대표를 향해 똘마니, 마당쇠 등으로 표현한 게시물에 대해 당내 주자가 그런 반응을 보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모욕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여기에 지난 15일 광복절에 올라온 윤 후보 측의 SNS 게시물을 놓고도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복절 당일에 윤 후보가 효창공원을 방문해서 공원 내 묘역을 참배를 했고 또 같은 날 윤석열 국민캠프 페이스북 계정에 윤석열 대통령 예비 후보가 윤봉길 의사의 그 깊은 뜻을 담아 순국 소녀들께 술 한잔 올려드린다 이런 메시지가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정작 윤 후보가 안중근 의사 영정 앞에서 술을 따르고 있어서 글의 내용과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해보면 안중근 의사 영정에 술잔을 올리는 그런 사진이었는데 설명은 윤봉길 의사라고 적혔다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못 알아보는 거냐 이런 지적들이 나온 건데 이 윤 후보 측이 안중근 의사의 사진은 페이스북에 올린 6장의 사진 가운데 한 장인데 우연히 맨 앞에 게시가 됐던 것이다 이러면서 오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권에서는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요 어제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윤 전 총장 측이 앞서 올린 게시글에 캡처 이미지를 올리면서 삭제된 포스팅이다 이렇게 꼬집었고 또 김광진 전 청와대 비서관도 그제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이 올린 캡처 이미지를 똑같이 올리면서 윤봉길 의사의 뜻을 담아서 안중근 의사에게 술을 올리는 거 저만 이상한가요? 이런 지적도 내놨습니다. 네, 윤 후보 측의 이 같은 잦은 실수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야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일부 후보들이 말만 하면 실수를 하고 캠프에서는 변명과 감추기에 급급하다면서 윤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윤 후보의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지금 일부 후보들이 말만 하면 실수를 하고 또 캠프에서 변명을 하고 감추기에 급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나마 감추고 싶은 거 아니냐는 건데 토론이 그렇게 겁나고 토론도 못할 그런 후보들이라면 저는 기초부터 차근차근 밟고 오시든지 아니면 나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이런 가운데 윤석열 후보 측은 어제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을 상임 고문으로 영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 전 구청장은 최장수 민주당 대변인을 지낸 인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죠. 유 전 구청장은 이제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고요. 그다음에 2013년 열린우리당 창당을 할 때 새천년 민주당이 남아서 4년 10개월간 당 대변인을 한 그런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유 전 구청장은 전남 한평이 고향으로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윤 후보의 중도, 호남 확장을 위한 인선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유 전 구청장의 이 윤 캠프 합류는 어제 윤 후보와의 오찬을 통해 이루어졌고요. 윤 후보가 중도적 시각을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를 하자 유 전 구청장이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합하겠다라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맏형격인 홍준표 후보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홍 후보는 비대면 출마 선언식을 열고 정치 행정개혁을 포함한 국정개혁 7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홍 후보의 출마 다짐을 듣고 오겠습니다. 도시락 싸갈 형편이 안 되어서 점심시간마다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섭니다. 진충보국의 각오로 혼신을 다해 빼앗긴 정권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청량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민생 투어에 나설 예정인데요. 홍 후보가 대선 레이스에 뛰어들면서 야권 주자들의 경쟁 또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네, 한편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후보 대선 캠프는 어제 정오까지 11억 2,700만 원의 후원금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공식 페이스북에 최재형 후보와 함께 국민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마음껏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면서 이 후원 계좌를 공개해서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었습니다. 그 후 4일 뒤 최 후보 측은 SNS를 통해서 16일 정오 현재 11억 2,700만 원의 후원금이 들어왔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최 후보 측은 예비 후보 후원금 한도액인 25억 원을 목표로 더욱 모금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재형의 힘이 되달라면서 후원 동참과 지지를 호소하면서 정통 보수, 제2형, 대통령 예비 후보 등 해시태그를 달면서 정통 보수 주자로서 지지층에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당일에 아마 한도를 채웠던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앞서 당내 경쟁자죠. 윤석열 후보 역시 지난달 25일 후원금 계좌를 연 첫날 한도액을 다 채웠고요. 또 모금을 그래서 종료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감 속도만 놓고 단순히 비교하면 윤 후보 측이 약 8배가량 빠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각종 여론조사를 또 보면 윤 후보 지지율이 최 후보보다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지율이 후원금 모금 속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후보는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을 계속 이어가고 있죠. 최 후보 측은 어제 논평을 내고 최 후보가 장녀에게 주택 구입 비용으로 4억 원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서 여권으로부터 비판받은 것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아들과 조국 전 법무장관 딸을 언급하면서 제발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 고위직의 자녀들부터 살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들은 대통령의 딸과 사위가 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있는지 이유를 아직도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그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최 후보의 첫째 딸이 직접 나서가지고 사과를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최 후보 측은 이어서 이 문 대통령과 이 정부 고위직들이 자녀의 특혜 논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과 사과를 한 적이 있는가라면서 오히려 민주화 유공자법 같은 코미디 입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특혜를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주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 문재인 정권은 언제까지 내로남불에 빠져 있을 것인가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예, 계속해서 최재형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고강도 비판을 이어가니까 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정세균 후보도요. 오늘 최재형 후보를 향해서 핑계를 대고 자신의 허물을 전가하는 구태의연한 정치를 답습하려고 배신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정치인이 됐느냐. 이렇게 혼란에 가까운 발언을 했습니다. 정세균 후보는 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최재형 후보가 요즘 보여주고 있는 정치가 기존 수구 정치와 똑같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더 이상 자신의 관련 의혹을 물타기할 요량으로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이런 경고도 내놨습니다. 최 후보가 이자 소득세 탈루 의혹을 반박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 인사의 자녀 문제를 언급하니까
정세균 후보가 일침을 가한 걸로 보이는데 이처럼 최재형 후보가 문재인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한 이유에 있어서 정치 초년생으로서 인지도가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이 최 후보가 보수 색채를 강화해서 보수층의 눈도장을 찍는 전략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홍준표 후보가 이제 오늘 출마 선언을 했어요. 근데 홍 후보는 이제 지난 대선에서 이미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번 붙었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비문의 이런 정치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재형 후보는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를 강화를 하는데 역시 반문 쪽에 좀 치중한다는 그런 분석을 나오고 있거든요. 두 사람의 앞으로의 행보 결국 이제 반문 쪽으로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야권 보수 적합도에서 후보 적합도에서 2위 정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집중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아직도 막말 프레임에서 나오질 못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본선 경쟁력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검찰총장의 역할이 검찰이 1%밖에 국정의 운영에 차지하는 비중이 없다라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국정 운영 능력이 있는지 미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공격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엑스파일 논란보다는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재형 이제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보면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를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 계속 공격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조부 친일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또한 어떤 장녀의 주택구입과 관련해서도 이자 소득과 관련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건 결국에는 본인이 어떤 정책 비전이나 미래 비전, 정책 등이 없는 것에 대한 준비 부족을 대통령을 향한 반문을 향한 어떤 결집으로만 가고 있지 않나. 이미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본인의 준비 부족에 대해서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준석 리스크가 나오고 있잖아요. 1위 후보와의 대화 내용이 자동 녹음됐다라거나 또는 뭐 윤석열 캠프에서는 실은 이준석 똘머니라고 하는 어떤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른다든가. 실무적으로 한 물론 거라고 뭐 하니까요. 실무자가 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어떤 이 좌충우돌이 국민의힘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정권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어떤 걸 준비했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깜짝 선언을 하면서 현 상황으로서는 중도보수 진영의 단일 대우가 깨지게 됐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정이 야권의 대선 구도 그리고 또 전체 대선판에는 과연 어떤 파장을 끼칠 것인가 해석들이 분분한데요. 그간의 과정들을 먼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추진하겠습니다. 시대가 야권 전체에 내리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소위 말하는 합당을 하느니 입당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분 요구할 생각 없습니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두 정당의 통합을 위한 노력이 여기에서 멈추게 되었음을 매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약속은 정권 교체입니다. 우선 서울시장 출마로 2022년 대권 출마 의지는 일단 접은 걸로 봐도 될까요? 제가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 결심을 한 배경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장을 이기더라도 사실 2022년 대선에는 출마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전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출마에 대한 생각이 있으십니까? 당원 지지자분들과 함께 논의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합당이 결렬됐는데 예견된 결과라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당이 합당을 협상하는 협상의 결렬을 선언한 지 20일 만에 안철수 대표가 결국 공식적으로 마이웨이를 선언했는데요. 안 대표는 이후 대선에 독자 출마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결정이 야권 분열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중도 확장이라는 열매로 돌아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조금 전 보신 대로 이 안 대표 스스로 지난 3월에 대선 불출마와 또 국민의힘과의 합당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어겼다는 내용,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대표를 향해 야권 통합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국민의힘 김근식 교수는 서울시장이 될 것 같으니까 대선을 포기하고 나섰다가 시장이 못 되니까 결국 다시 대선에 출마하는 것이라면서 안 대표를 향해 유불리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약속을 깨는 정치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혹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본선 4인 컷오프에 들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당박 마이너리그를 우겨서 몸값 높이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이렇게 페이스북에 밝힌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나온 얘기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제1야당으로 정권 교체가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합당을 안 하고 그러면 대선을 출마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권 분열에 대한 책임은 또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이 이야기하셨던 것들을 어떻게 또 쓸어 담으실 건지. 우리 국민의힘을 비롯한 범야권이 똘똘 뭉쳐서 문재인표 민생 파괴를 막아내는 백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 당 후보자들과 저를 포함한 당 지도부 모두는 이 시대적 사명을 그 무엇보다 우선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님 또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반칙과 특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하는 시대적 사명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대표가 이렇게 결정하자 국민의당 내부에서 반발이 나왔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과의 합당 결렬을 선언하자마자 일부 국민의당 인사들이 줄이어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당 소속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 구의원은 어제 탈당 입장문을 내고 더 이상 우리 당의 초심을 잃은 모습과 비상식적인 판단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기 괴롭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당 경기도당에서는 이균철 위원장을 비롯해서 24명이 이날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 국민의힘과 조건 없이 합당하겠다고 한 정치인은 안 대표였는데 이 대의도 명분도 없이 국민께 드린 약속에 말을 바꿨다. 이런 비판을 입장문에 담았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요, 안철수 대표에 대한 비판과는 또 별개로 이준석 대표의 전략적 협상 능력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대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다 온 세상이 알기 때문에 조금만 불이익에 가까운 결과가 나와도 이준석이 안철수 싫어해서 그런다 이럴 거 아닙니까? 속값을 하게 쳐드린다. 쳐드리겠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쪽에서. 당연히 소 말고 딴 것도 같이 들어오고 싶으니까 그럴 텐데 이제는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합당에 대해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그 2차 대전 때 일본이 예스까 노까 이렇게 말했던 거죠. 항복할래 말래. 그런 역사적으로는 그런 뜻이 있어서요. 설마 뭐 그런 의도로 했을까? 국민의힘 경선 버스에 마지막으로 안철수 대표가 타야 한다고 보세요? 뭐 승객이 뭐 이렇게 말이 많아가지고 뭐 버스가 혁신하면 타겠다. 버스 기사가 나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뭐 이런 것도 안 타겠다. 이래버리면요. 그냥 문 닫고 가는 거죠. 그 요란한 승객들 태우고 가야 됩니까? 우리 당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하길래 그러면서 워낙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맡겨놓고 있었는데 협상이 아니라 계속 이제 공격만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공격을 하고는 소강 상태로 가면 저쪽에서 곧바로 이제 협상이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또 최고위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협상 결렬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로 가버렸죠. 이준석 대표의 판단이 좀 잘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대표 둘 다 정치력의 바닥을 드러낸 결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두 사람 모두 적지 않은 상처를 입게 됐는데 여기서 주목이 되는 게요. 어찌됐든 안철수 대표의 야권 지분을 무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안 대표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2 내지 5% 사이를 오가고 있거든요. 예, 이 표심이 여야 박빙의 대선 구도에서는 상당한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게 야권 전반의 의견인데 이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들은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통합 협상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분열은 공멸이다 이러면서 감정 싸움을 할 때가 아니고 소탐 대시를 하면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합당 결렬을 비판했고요. 유승민 후보도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를 바라온 많은 국민들이 아쉬움이 크다면서 통합의 큰 뜻이 이어지고 통합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길 기대한다.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또 최재형 후보 역시 기자들과 만나서 합당 결렬이 안타깝지만 궁극적으로는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에 야권 통합이 무산됐지만 굳이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일희일비할 것도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사실상 안 대표가 막판 단일화를 노리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이에 맞춘 통합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얘기고요. 대선 직전에 야권의 막판 단일화라는 이벤트가 나쁘지 않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먼저 이거 여쭤볼게요. 결렬된 핵심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감정적인 이유, 그다음에 이해관계 이렇게 둘로 나뉘겠습니다. 2016년에 총선에서 맞붙으면서 안철수, 이준석 그 대표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최근에 그 협상에서도 좀 뭐 예스냐 노냐 좀 듣기 민망한 정도로 그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감정적 이유가 크고 둘째는 이해관계인데 윤석열 최재형이 들어오면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아주 뭐 절실하지는 않은 상황이 됐고 안 대표도 국민의힘 들어가면은 원오브댐이 되기 때문에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 아까 우리 최재형 기자도 얘기한 대로 11월에 국민의힘 대표가 선출이 되면은 그때 다시 가서 단일화나 뭐 통합 협상이 다시 한번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위 11월 이후에 각자 뛰다가 단일화하는 그 시나리오 현실성이 있을까요? 별로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4월 7일 보궐선거 때는 단일화 시도를 통해서 뭔가 기대감을 준 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선택 이후에 합당을 추진하고 같이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그러진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벤트를 통한 어떤 대선 전략? 이건 결코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실질적으로 저는 삼지대 공간이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김동연 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출마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여당으로 갈지 야당으로 갈지도 결정을 못한 거 아닌가 싶어서 저는 김동연 부총리와 안철수 간의 어떤 단일화 이것도 거의 뭐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요. 문제는 안철수 대표가 말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것이냐와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대표의 자존심을 너무 많이 건드렸다. 이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